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 달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최대 저작을 하시는 진짜 큰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죠. 자, 홍춘욱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실전 경험이 다양하게 있으셔가지고 애널리스트, 스트래티지스트, 그리고 실전 운영자까지 여러 가지 진짜 거칠 수 있는 이쪽에서 사실상 거의 노른자를 다 싹 거치셨는데,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빨리 홍 박사님하고 얘기해야지 하고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디 그 국가연계 관련된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호쾌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올해가 대표적으로 그런 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2020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고 진짜 역대급으로 평생 처음 아닙니까? 걔네들 돈이 이만큼 들어온 거는? 뭐 이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80조 수매수였더라고요. 네네. 야,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런 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머니무브. 예, 맞습니다. 머니무브가 왔죠. 꿈에서 꾸던 그 머니무브가 2020년에 들어왔고 2021년까지 들어왔는데 21년 결산을 해보니 1월달에 신나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폐잔병 됐어요. 지금. 그 수매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 조사를 해보면 상위 10개 종목 중에 2개인가 플러스 났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조사를 해서 이번 주는 만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 투자가 어려웠어요. 올해는 뭐 프로들의 장이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 잘했고 제 주변에 돈 벌고 주식 은퇴한 친구가 둘 있어요. 올해. 제가 96년에 증권사 들어왔는데 이제 그 전에는 연구소에 있었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들, 지금까지 지내는 친구들이면 대략 한 50대 초중반인 친구들일 텐데 이때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진짜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그렇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은 백전노장들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학종고투했던 친구들 중에서 둘이나 21년장이죠. 상반기 그때 7월에 둘 다 갑자기 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제주 올레라든가 아니면 동해안 그 해파랑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나마나 이제 얘들은 그 목적 달성했구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기 샌티아고 순례길 갔을 애들이죠. 아무튼 인생의 그 가장 큰 소원 하나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놈이 그렇게 한 달씩 가도 되냐? 그랬더니 주식 다 정리했어. 그래서 당황을 했더니 아니구나. 10분의 1 정도 남겨놓고 만족할 만한 숫자가 왔고 또 주식이 점점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어려워져서 그 겸손이겠지만 어려워져서 이번에 정리했어 그러고서 보니까 차도 바꾸고 뭐 만날 때마다 사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좀 돈이 있는데 저한테 사는 게 좀 급이 달라요.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자식 졸업했구나. 그랬더니 너는 3년 전에 졸업했지만 난 이제 올해 졸업했다. 그러니까 그 매매에 신경 쓰며 새벽에 지난밤 미국장 어땠는지 벌떡 깨서 안 봐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분산이 됐고 부동산 뭐 이렇게 되니까 미국장 안 봐도 되는 그런 세상으로 왔다. 이 친구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는 반면에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는 손실을 입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올해장을 보면서 정말 저도 한 건 당했어요. 저도 한 건 당했는데 뭘 당했냐면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이슈. 거버넌스 이슈. 제가 이제 당해 보니까 몇몇 분들 그동안에 피를 토하던 그 심정이 제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연금 나왔잖아요. 아니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물산부지 합병이죠 뭐.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는 한 10년 지나고 그때 일하던 친구들 다 은퇴한 다음에 회고록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때 그 압박감, 그 조직이 느꼈던 압박감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투자위원회 이런 거에 실무자들 해당되시는 분들 그 회의록에 이름 남는 분들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봤거든요. 한때는 저도 담당자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거버넌스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그때 특히 그 외국계 헤지펀드가 또 들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걸 왜 우리가 하냐?
이걸 왜 운용력들이 하고 있냐. 네. 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다른 데 좀 위탁하면 안 되냐, 위임하면 안 되냐부터 문제 시작해서 아니 물산 주가는 왜 이렇게 싸냐. 그렇지. 뭐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IPO한 기업 이 회사는 그죠? 모직은 왜 이렇게 또 비싸냐. 그렇지. 뭐 이런 밸류에이션 문제에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니 네. 오너님 지분 높은 게 비싸고 그렇지. 오너님이 저기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거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 특히 IPO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불쾌한 일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던 게 특히 땡땡땡페이 사건은 정말 네. 이건 저도 뭐 맨날 선물 보내기 이런 거 할 때 네. 땡땡땡페이 아니고는 네네. 그 한 해 동안 신세진 분들한테 선물 보내기도 힘들 정도로 네. 거기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답할 수 있는가부터 네. 또 물적 분할 정말 홀딩 컴퍼니 주가가 다 저평가되어 있고 자회사가 아무리 지분 가치 있어도 홀딩 컴퍼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까 물산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네. 이거 우리나라 한국의 종특인데 한국 네. 주식시장 종특인데 그렇죠. 물적 분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주주가 있다라고 믿고 정말 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에이 아니겠죠. 정말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 정말 저는 지난 연초에 한국 주식 저는 다 팔았기 때문에 네. 10월에 다시 샀어요. 네. 연초에 다 팔고 10월에 다시 샀는데 그래서 뭐 전체 전 자산 운용하는 것 중에 10%도 안 들고 네. 국내 주식 안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네. 정말 올해는 네. 정말 미국 주식이 답이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주가만 올라오면 증자 때리고 IPO하고 물적 분할하고 CB, BW 발행하는 그 관행은 네. 제가 1999년에 그걸 보면서 치를 떨었는데 네. 근데 그런 끔찍한 걸 당하니까 수급이 무너져서 결국 네. 2000년 정보통신거품 붕괴될 때 우리 시장이 너무 힘없이 무너진 그렇죠. 게 공급 물량 많았던 탓이 예. 크거든요. 사실 코스닥도 아직도 그 고점을 다른 나라는 거의 웬만하면 다 제꼈는데 고점을 아직도 한참 밑에지 않습니까? 그때 고점 제낀 나라는 나스닥 말고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성장주 지수 저도 네. 좀 추정해서 네. 이게 뭐 일본의 자수닥부터 시작해서 심천의 신성공판에 네. 저기 뭡니까 유럽의 네. 거기 노이에스 마켓이나 이런 것들 지수나 성장주 지수 네. 보면 그때 트라우마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 나스닥이 이상한 거지. 네. 우리도 뭐 다 그랬어요. 근데 네. 뭐 제가 그때는 뭐 나빴고 지금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2년 만에 또 그걸 보니까 예. 염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많이 IPO가 됐죠. 올해 사실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 정도 물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예. 또 이게 공모된 것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죠. 20조, 그게- 30조인 거고 근데 본체가 워낙 시중에 컸으니까. 본체가 들어오고 또 그 물량들이 그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나올 물량을 생각하면 네. 거기다가 IPO 받기 위해서 또 대기하느라고 딴 주식 팔아서 그렇지. 여기다 세 번째 문제가 더 문제가 뭐냐면 코스피의 특례 편입 네. 이 세 가지 이슈가 네. 기존에 상장돼 있던 주식을 다 눌렀거든요. 올해 아무튼 들어온 네. 회사들 중에 공모가 이상으로 쭉쭉 뻗은 회사가 거의 대형 없죠. 회사 중에 있냐 이거죠. 페이 정도? 네, 결국 없네요. 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비싸게 들어왔다라는 걸 그렇지. 뜻하고 비싸게 들어오면서 따상이나 뭐 이런 걸 누리고 들어왔던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의 물량이 넘어갔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면서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돈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악순환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아무리 우리가 벤처를 육성하고 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 이 IPO 시장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건 네. 잘 알지만 이 IPO 시장에서 네.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비싸게 들어오고 있는 문제들 네. 또 이 문제들 이후에 특례 편입 과정에서 네. 인덱스 펀드 문제들 그리고 공모 시장에서 특히 그 개인과 기관 또 차별 문제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에 많이 밟히니까 맞아요. 개인과 기관이 사실은 정말 웃기는 게 최근에 투자 자산운용사 러쉬를 이루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공모 물량 받고 참 잘 압니다. 공모 물량만 받아도 운용이 되더라. 그래서 공모 물량 받으려고 러쉬를 이루고 지금 200개가 넘는 그 자산운용 대기가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니까. 그런 예. 정도로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좀 내부자 외부자뿐만 아니라 정보력뿐만 아니라 네. 어떤 시장에서의 그 매물 물건 받는 거 등등 굉장히 제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또 다가오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재가 또 2023년 양도세 문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 양도세가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이런 거가 없는 양도세 그렇지. 또 손익 상계가 없는 양도세라는 것은 네. 이거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제도들을 만들어서 뭐 공제 얼마까지 대주는데 문제 없지 않냐 이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럼 큰 손들의 지금 연말에 개인 매도를 어제가 이제 20조 2021년의 마지막 장인데 3조 왕창 팔았나 팔았죠. 하루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아무튼 3조 이대로 팔았어요. 가면 20조 팔 것 같은 분위기죠. 며칠 남았으니까 지금 누적해서 계산해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고 1월에 그래서 항상 코스닥이 세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매매 시점에 따라 또 양도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네. 기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서 아무튼 정말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해외 투자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IPO가 끊기는 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상장 주식들, 장외에 있는 주식들 입장에서 주식 가격이 좋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내재 가치보다 시장이 더욱더 비싼 값을 쳐준다고 생각될 때만 IPO를 할 거니까 IPO가 끊기는 시점이 주식 투자하는 최고의 타이밍이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IPO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가격 못 받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뭐 주식 투자 왜 해? 너 왜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들어오는 기업들이 진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이에요. NHN이 그랬잖아요. 2003년 정말 NHN 그때 들어올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주식이었는데 저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그 뜨거운 공모장에 들어와서 상따 노리고 주식을 뭐 1억 넣어서 한 주 받고 이런 시장에는 수익 내기 정말 어렵고 반대로 아무도 IPO 할 생각 없고 내부자들이 매도하기보다는 자녀들한테 증여해주고 또 자기 지분율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내부자가 매수해주는 그런 시점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지금은 일단 뭐 이익이 잘 나니까 빠진다 이렇게는 안 보는데 그렇게 수익 내기 참 어려운 시장이고 프로들의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IPO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산업자본이 노력한 대가를 일부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유통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유통시장에 있는 입장이니까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요. 자사주 매입의 요건을 소각만 한정하면 돼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시키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한 건 다 회장님 우호지분용 백기사용이잖아요. 또 물적 분할할 때 자신의 지배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뭘 하냐고요. 그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 회사는 앞으로 주주들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는.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물량 부담 문제의 다른 한편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 기업 보면 시가총액 늘어난 거랑 주식수를 비교해보면 주식수가 시가총액 늘어난 걸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소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가총액 늘어난 거보다 주식수 주식수가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난 거니까. 훨씬 더 늘어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쯤 있다가 특례 편입되잖아요. 근데 우리 다 보면 알지만 IPO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가 역사적인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들어올 때 코스피 200의 인덱스 펀드가 저걸 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며 사줄 때가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도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엉망진창의 제도들 속에서 그 IPO 해서 확 들어오고 나면 코스피에 딱 편입되면 그게 역사적 고점이 돼버리는 순간이 되는 순간 이 지수를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을 양산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본다면 제도들을 좀 바꾸자. 제도들을 좀 바꾸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속세율 때문이잖아요. 이 대부분의 문제는 대주주들이 한 2대만 내려가면 대주주 신분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너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높은 상속세율 65%가 왕건이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편법 또는 다양한 법의 틈새를 노려서 네. 어마어마하게 다들 중요한 회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정작 잔챙이들만 걸리는 상속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법률의 또는 세금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를 위배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세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간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벗기 쉬워야 돼요. 벗기 쉬워야 되고요. 뭐 예외 이런 게 많이 존재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저항감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피해가고 막 그러고 싶지 않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법들을 세법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도 엉망진창으로 설계됐고 네. 그다음 상속세는 뭐 역사상 세계 최악의 세율을 가지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법만 유지하면서 기분만 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금융종합과세로 네. 세금을 때리고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최고소득 세율에 도달하신 분은 거의 50% 합산금 네. 과세하니까 네. 50% 세금을 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배당을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뭐 100억 벌어서 자기 지분율이 평균 3.4%죠. 네. 그럼 3억 4천 자기한테 오는데 금융종합과세를 맞으니까 거기에서 2천만 원만 넘으면 네. 금융종합과세죠. 네. 이걸 두들겨 맞으니까 1억 7천, 네. 1억 6천 자기한테 오거든요.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100억을 내 마음대로 쓰는 터널링 한다 그러잖아요. 네. 회사 밑에 터널 뚫어가지고 네. 돈 빼돌리는 게 터널링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음. 회사 밖으로 유출시키는 행동들을 할 유인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다 잡으면 좋지만 네. 잡아내지를 못할 거라면 이걸 좀 간소화하고 네. 이런 부분들 특히 그 장기 투자라든가 또는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을 잘 지급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특례 제도들 2017년에 폐지됐지만 네. 아무튼 자본소득 특례 제도 같은 네. 것들을 뭐 꼭 부활하자까지는 아니어도 배당을 늘리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들이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사주 요건 이런 것과 함께만 좀 갖춰지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꼭 MSCI 지수 그런 거 안 들어가도 네. 저는 뭐 5천 아니라 6천도 갈 수 있다. 아, 이게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 2, 3년이라도 좀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IPO도 큰 문제였습니다만 사실은 주주들을 더 힘들게 한 거는 물적 분할이었어요. 네. 대략 이제 주 LG가 PBR이 0.3배인가. 아주 낮죠. 네. 그리고 LG화학이 이번에 주가 폭락해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번에 자회사가 내년에 네. 들어오잖아요.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들어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30조 내 100조 내 사이에서 네. 뭐 이제 더블라면 100조 가까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들어올 때 30조 이상으로 들어오게 네. 되면 그거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주가는 오히려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빠질까? 또 주 LG 주가는 그렇게 좋은 자회사들이 우량 자회사들 손자회사들이 들어오는데 네. 왜 저 모양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가? 네.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네. 아니 그게 좋은 회사가 들어오고 좋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성장 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주식 가격에 연결이 된다면 그 물적 분할한다고 LG화학 네. 주가가 그렇게 안 빠지죠. 네. 근데 왜 빠지는가? 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자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자회사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 주주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 네. 그렇죠. 홀딩 컴퍼니의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면 없죠. 네. 이거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인데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3분기 통계입니다. 아직 4분기 안 끝났으니까 3분기 통계를 보니까 전체 프리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영업 부문에서 발생한 그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한 프리캐시플로우의 60% 정도가 예.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네. 어떤 기업이 주가가 그 기업 이익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쫙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오릅니다. 그러면 네. 우리는 저평가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요. 네. 왜 사면 왜 되냐면 이 회사가 배당을 주기가 좀 성장 회사는 배당을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면 자사주를 미래라도 할 거라니까. 네. 애플이 지금 저렇게 자사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들여서 그걸 시장에서 소각시켜주면 네.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회사가 뭐 100억, 200억을 벌면 뭐 하냐는 거죠. 자사주 매입해서 전부 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고 네. 또 배당은 쥐꼬리 배당. 2000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21년 연속 1% 배당이죠. 네, 올해도 한 1.36%. 예, 이번에 네. 배당락이 1.3%였습니다. 네. 아무튼 뭐 쥐꼬리 배당을 주고 세계에서 배당 성량 최하위 맨날 1, 2등을 다투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업이 잘 되는 것과 내 주식의 가격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냐.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입각한 투자를 한다는 분들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비아냥거리게 되죠. 네. 아니 기업이 이익이 나는 게 그게 뭔 상관 있어? 배당도 안 줄 거고 네. 저 회사가 저렇게 많이 하면 뭐해? 네. 맨날 뭐 이상한 증자나 하고 CB 발행하고 우선주 발행하고 BW 발행해서 주식 희석시켜버리고 자금 조달해버리면 네. 주가만 올라가면 우리가 손해인데 네. 차라리 증자할 거 다 아는데 저 주가가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네. 대주주가 그걸 원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밸류나 그로스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저는 정말 그래도 시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멘텀밖에 없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팩터는 모멘텀 팩터 말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위를 가지는 팩터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아니라 피터 린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더라도 과연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는가. 네. 아무리 자사주 우량한 회사를 잘 사도 대주주님이 상속용으로 주가를 더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못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몇 가치주 펀드들이 지분 신고한 회사들 주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운영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지분 신고부터 열심히 봐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저 그거 회사는 사면 안 된다. 오버행이죠. 오버행 걸려 있는 거지. 예, 저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회사가 돼요. 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다 올랐어요. 근데 왜 올랐냐고요? 간단해요. 그냥 테마에 걸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테마예요. 네. 정치 테마,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기업 이익이랑 주가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테마에 걸려들면 되는데, 테마에 걸려들려면 선수들의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어떤 호재, 예를 들어서 뭐 윤모 씨 동창이다, 이모 시장님, 도지사님하고 아는 사이다, 또는 김모 여사님이랑 동네 친구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분 다 김씨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팩터는 모멘텀이다. 가격이 오르면 더 갈 거야. 빠지면 더 빠질 거야. 이거가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등 아니면 급락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기업의 펀더멘탈 현금 흐름으로부터 내재 가치를 추산하고 이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지금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서 싸냐 비싸냐를 판정하는 성장주든 가치주든 미래에 포커스를 두면 성장주고 현재의 자산 가치에 포커스를 두면 가치주잖아요. 그거의 포커스가 다를 뿐이지 내재 가치 투자자라는 점에서는 성장주 투자자, 가치주 투자자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내재가치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는 때가 언제냐 하면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테마주 분류돼서 급등할 때 그때만 엑시시 가능한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어렵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IPO가 소멸되고 시장에 IPO라는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두 번째 대주주님들이 자녀들한테 와 싸다 그러고 증자해주고 저기 증여해주고 대주주님이 부족한 지분율을 메우기 위해서 하고 세 번째 9시 뉴스 8시 뉴스에 봤더니 환율이 급등해서 우리나라 외환위기 나고 통화 수합 안 하면 나라 망한다 같은 이상한 선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을 메울 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해외 자산만 3천억 불이 넘고 KIC가 들고 있는 것만 해도 2천억 불이 넘는데 뭐 그거는 우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해외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학개미들 투자한 돈이 1,000억 불 넘었잖아요. 이 돈들은 환율 급등해서 따보려면 환차익 나면 우리나라 영혼에 안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 외환위기가 있더니 환율이 뭐 급등했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내재가치 우량이든 뭐 테마든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 좋은 대형주 수출 대형주 잡으면 돼요. 그리고 급등해서 야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전부 다 주식을 사겠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주식 절대 쳐다보지도 않던
주변에 친척들, 지인들까지 주식 네. 어떠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미국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게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2명의 은퇴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정말 진짜 어떤 나라 투자자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요. 네. 그리고 그 회사 다 가봐요. 네. 지방에 있으면 지방 가보고 해외에 있으면 해외 공장도 가보려고 하는 네.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건 정말 리스크가 적은 회사들을 또 시장이 죄송합니다 피바다가 될 때 사서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꾹꾹 들고 있던 걸 탁 던지고 네. 그 친구들이 팔 때 들어가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운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정말 찐 프로 한 100만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주식 투자해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10년 뒤에 승부를 보는 거죠, 그건. 10년 아니라 20년, 30년 누적돼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천지고, 특히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말씀. 예, 2008년이었어요. 제가 모 은행 다닐 때였는데, 2008년 모 은행 다니면서 연초였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어떤 아주 노장 투자자께서 저희 본부장님 친구분이셔요. 네. 은행의 본부장님이 되게 나이가 네, 많으시죠. 네. 그때 이제 저는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냥 본부장님하고 뵀는데 불편한 식사 자리에 끌려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분이 내가 지금 이번에 은퇴를 하는데 예. BDI 지수를 공매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나에게 싶어. 알려달라. 그러면 그때 BDI 지수가 뭐냐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14,000인가까지. 예, 맞습니다. 1만이 넘었다가 네. 최고 전화번호 빠졌을 지수. 때 800포인트까지 빠졌죠. 네. 근데 15분의 1 토막을 봤어요. 저는 네, 그거를. 네. 근데 그때 많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네. 네,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걸 매도할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예.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외 상품들도 있고 그런 거. 왜냐면 저희는 딜링룸이니까. 네. 왜 은행입니다. 네. 딜링룸에 있어서 그 상품을 매치시켜주면서 이제 그분하고 몇 차례 밥도 먹고 그리고 그분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 해운회사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그분이 또 통계 프로그램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길래 그때 제가 또 박사과정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지식이 있을 때여서 같이 사무실을 직접 가서 거기 계시는 또 비서분한테 가르쳐도 드리고 네.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던 걸 정말 궁금하던 걸 물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팔 수 있으세요? 2008년 8월에 북경 올림픽 있고 네. 전 세계 상품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거기서 네. 팔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30년 했는데 이 가격에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요. 간단하네.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운임에서는 마진을 다 희생해요. 네. 그렇다면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가를 계속 올릴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무너집니다. 네.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지금 무너지고 마지막 용을 쓰는 거가 보이는데 현장에서 그리고 보이니까 또 해운 선사들이 이 해운임이 유지될 줄 알고 어마어마한 배를 발주시켰죠, 발주하고 그때.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자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위태로운 여건이라고 봐서 이걸 매도했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해운업은 이분 앞에서 까불면 큰일 난다. 네. 이분은 뭐 경쟁 구도 그때 이제 머스크 이야기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 덴마크의 네. 세계 최강의 해운 선사. 네. 우리나라 대우조선 해양이 그렇게 힘들 때 초저가로 발주해서 우리나라를 뜯어먹은 그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 회사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가 요새 배를 발주하네. 이런 이야기도 비슷하게. 그래서 머스크가 최강이 되었죠. 예,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3-14년에 컨테이너선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초저가 수주, 몇십척을 수주함으로써 네. 가격을 떨궈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적자 수주를 하게 만들어둔 그 회사입니다. 아무튼 그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불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때 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직접 보신 분들이 어떤 산업에서 전문적인 투자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나니까 이런 산업에서 내가 안다 소리 하면 큰일 나겠다. 네. 정말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내부자들이에요. 산업의 내부자들이에요. 네. 이게 꼭 그 사람이 대주주라는 뜻이 아니라 네. 산업의 인사이더들은 오래된 인사이더들은 네. 내부자의 준하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막 공부해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 초심자의 행운을 말고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답을 다 했는데 첫 번째가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크로 스윙 트레이딩 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아까 세 가지 징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IPO가 끊기고요. 대주주님들이 자녀랑 또는 자기의 부족한 지분을 메우기 위해서 막 사들이고 내부자 매수가 벌어지고, 세 번째,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라 망했다. 한미통화 사업을 했다. 뭐 우리나라 이번에 어디 금융기관 망한다 소리가 들리거든.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돼요. 네. 아,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의견이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의견과는 꼭 맞지는 않습니다.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 같으면 제 전략이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음, 굉장히 소수고, 네. 저처럼 특히 달러 자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정확히 맞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PO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들이 주식 매수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상속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위기가 발생한 이거가 3박자 맞으면 진짜 아주 좋은 매수 시점. 불과 1년 10개월 전에. 그렇죠. 2월에, 그죠? 네. 2020년 2월에 이랬죠. 네. 그리고 또 2018년 말 크리스마스에 그 네. 패닉, 네. 그때도 그랬고요. 네, 맞습니다. 또 2015년 말 16년 초 국제유가 20불 갈 때, 네. 그때도 그랬고요. 네. 지난 5년 사이, 만 5년 사이에 그렇죠. 여러 세 번 번이나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정말 돈 벌기가 정말 많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가 이제 물적 분할하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순환 출자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적응력이 뛰어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적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로 상장하고 자회사는 상장을 해서 사실 더블 카운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세법 전문가, 회계 전문가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인수권 주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도 이번에 모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들었는데, 뭐 그것도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분할해서 이제 쪼갤 때 얘기고 두 개가 다 같이 상장돼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두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항상 롱숏 페어를 짜거든요. 네네. 무조건 그 물적 분할하게 될 때는 모회사 숏이고, 네. 뭐 자회사는 자회사를 나중에 나중에 롱하고, 그리고 또 분리 상장될 때 주식을 받을 때도 또 역시 네. 무조건 모회사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들을 뭐 벌써 짠 지 한 6년, 그 전략을 6년 정도. 그리고 또 IPO 전략도 롱숏 전략이 있고. 그러니까 IPO 되고 난 다음에 코스피 200 들어오는 그날부터 매도. 네. 새로 신규 들어온 종목은 그날부터 매도. 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이게 계속 이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개판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는 뭐 법률 잘 아시는 똑똑한 분들이 할 문제이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제도가 6년 전부터 제가 그 모기관 다니던 6년 전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된다라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융 당국이 안 하더라도 거래소가 상장하는 회사 또 상장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번 상장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를 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랑은 조금만 풀어보세요. 아니 뭐 그 국민연금 새로운 벤치마크 인덱스 이야기가 4년 전 나왔죠. 2017년. 혹시 기억 안 나세요? KRX 300 뭐 이런. 네네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야기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주식 부양용으로 나온 떡밥 정도로 끝나버렸죠. 네네. 왜 그럴까요? KRX 300이라는 짓을 만들려면 간단해요. 코스피 200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100, 아니면 그렇지. 뭐 코스피 250에 그렇지. 코스닥 50, 뭐 그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벤치마크로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걸 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해서 인덱스에 넣는다라는 건 이건 인덱스 펀드 추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 물량이 적을 때 일부 세력에 의해서 이산급등시켜서 시가총액만 키워서 인덱스 펀드 편입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거든요. 없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쭉 겪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를 감안한 인덱스들을 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벤치마크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바꾸고 싶다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만들어준 지수가 코스피 200 말고 있나요? 모른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MSCI 코리아 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만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돼 있는 프리 플로팅 주식 기준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가총액 기준이죠. 네. 이 시가총액 기준 같은 이런 낡은 오래된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지수들을 네. 가지고서 인덱스에 투자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특히 인덱스 펀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특히- ETF 때문에 또. 예, 저도 ETF 투자합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덱스 좋은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우리 KRX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죠. 예, 그 네. KRX의 좋은 지수들 그리고 이런 프리플로팅 잘 돼 있는 네. 이런 지수들을 만들어주고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KRX 300 지수도 지수 편입 편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거죠. 네. 아.